두 분은 혹시 진격의 거인 재밌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모든 일본 아니메 중에서 만약에 예.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 아마 진격의 거인이 저는 저도 전적으로 꼽지 않을까. 동의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작품을 높게 평가하냐면 저도 나름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아 요거는 요걸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요거는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 작품이 뛰어난 거는 끝나지 않아. 진짜 뛰어난 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콘텐츠 속 거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거인에 대한 음모론까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거인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오늘의 패널분들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 그리고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혜정입니다. 보통 스토리 오타쿠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보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웹소설과를 만드신 네, 장본인이라고. 맞습니다. 네. 네. 정규 제도권 교육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그럼 웹소설 좀 쓰신 거 있으세요? 그거 다 가명으로. 아, 근데 매번 가능해요? 쓸 때마다 가명을 계속 바꿔서 그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오. 필명들 있잖아요. 특히 오. 웹소설은 본명으로 쓰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도 인쇄는 본명으로 받은.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에이전시랑 이제 아. 플랫폼만 아는 거죠. 오. 먼저 이 문자로 기록된 거인의 존재부터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거인의 기록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소장님께서 더 잘 예.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먼저 맞추면 예, 예, 길가메시 예, 예. 서사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길가메시가 우르크의 왕 중에 하나였었는데 엔키두란 친구랑 같이 이제 둘이서 신들이 관리하는 삼림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삼림을 지키는 거인이 하나 있었어요. 훈바바라고. 그래서 훈바바를 때려 죽이고 그 산에서 이제 휘젓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들의 그 벌을 받아서 친구 엔키드가 죽고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길가메시가 영생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모험을 하는 얘기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전환점으로서 훈바바가 존재하는데 외모 모양이 굉장히 신기하게 등장을 해요. 거인인데 얼굴이 창자가 얽힌 것처럼 굉장히 무섭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위험과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해서 고고학으로도 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느 정도나 컸길래 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4, 5m 정도? 그 정도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훈바바뿐만이 아니라 뭐 길가메시나 뭐 엔키두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크기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와 함께 그것보다 좀 후대긴 하지만 이 구약 성서 속에서도 거인 같은 존재들이 또 소개가 돼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구약 성서에서 묘사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서 내에서는 이 네피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한 2차례 정도 언급이 되는데 예.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일종의 혼혈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싸우고 뭐 명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염탐꾼이 가서 봤는데 너무 커서 우리들이 매트에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요런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네피림은 굉장히 뭔가 큰 사람들, 큰 존재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대체로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만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에녹서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네피림의 스펙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그 판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되게 차이가 커요. 일단은 뭐 300 큐빅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큐빗이라고 하는 게 요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길인데 이게 이제 보통 1큐빗이 한 40에서 50cm 정도가 돼요. 아무튼 300큐빅이라고 하면은 뭐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한 120에서 한 150m 사이.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판본들에서는 3000L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L이 사실 큐빗이랑 같은 단위인데 3000L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킬로 단위가 되겠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예. 약간 상반되는 의미예요. 하나는 저기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진격의 거인처럼
가서 체계를 이제 다 가서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존재잖아요. 예. 뭔가 이제 물리적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예. 상황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런 오. 존재.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천사하고 인간의 혼혈이잖아요. 예. 네피림이. 그래서 어떤 넘어서지 말아야 될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타락하거나 추락하거나 외부로 쫓겨난 존재가 질서를 무너뜨리러 돌아오는 건 언제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오래된 기록들에서만 얘기를 한 건데 이 외에도 네. 뭐 거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정말 많죠. 너무 많죠. 뭐 콘텐츠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세계 신화에서 거의 다 등장한다고 볼 수 혹시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두 분이 재밌게 보신 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를테면은 이런 거 있죠. 뭐 그리스 신화에 통해서 나오는 뭐 티탄이나 비가스 같은 경우도 다 거인으로 다 묘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북유럽 신화에서 요툰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그 만화의 스토리의 어떤 시발점이 됐었던 그 존재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시발점이 유미르. 아 유미르. 유미르. 예. 유미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이 요툰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요툰을 유미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미르를 죽이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이건 마블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긴 아니요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이서. 알고 싶어요. 오딘. 오딘. 아 오딘은 마블에서 봤어요. 오딘이 북유럽 계통 신화에서 거의 뭐 최고신적인 존재인데 이 오딘이 유미르를 죽여요. 오딘을 비롯한 삼주신이 이제 유미르 또는 이미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미르를 죽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북유럽 신화도 보면 맨 처음 시작한 게 거인으로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족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 일단 이미르라는 거인이 있었고 그 거인 때문에 세계가 창세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죽이면서 신족이 세대 교체를 한 거죠. 북유럽 말고도 네네네. 혹시 또 등장하는 거인의 이야기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정말 풀어주시죠. 너무 많은데 음. 뭐부터 해야 될지 기억에 모를 남는 정도로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있어요. 네네. 일단 제주도에는 설문대 맞아요. 할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지은 여신이죠. 네. 거신 여신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그 여신들이 좀 재밌어요. 약간 생활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치마폭에다가 이제 산이나 이런 걸 들고 가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흙무더기를 쏟아서 산을 만들기도 하고 한라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비슷한 게 또 마고 할미라고 해서 마고 할머니 같은 경우엔 자식이 뭐 한 500명 되는데 500명을 먹일 국수를 끓이다가 가마솥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약간 시기스럽게 가는데 자식들이 그걸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굳어져서 그게 뭐 산이 됐다. 본인이 직접 만든 흙이나 아니면 흙 뿌려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섬도 되고 뭐 산도 되고 그런 식인 그리고 거죠. 소변을 보면 강이 되고요. 네. 아 근데 이 유럽보다 너무 네. 비현실적인데요. 갑자기 거인이 네. 산이 됐다. 아니 근데 그건 거인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반고도 본인이 이제 아래서 깨어났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계속 키를 엄청나게 키운 거죠. 18,000년인가를 이렇게 자라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무 지쳐서 쓰러졌는데 반고의 몸에서 뼈와 살이 뭐 이게 땅과 바다가 되고 거기에 붙어 있던 막 털들이 이제 수목이 되고 그리고 거기 붙어 있던 벌레들이 인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인의 살이 세계를 창조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인이 직접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만졌다가 아니면 쓰러졌는데 아니면 쓰러져서 뭘 꽂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인 창조 맞아요. 설화가 예, 꽤 많아요. 예. 예.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인간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것들을 하나의 캐릭터로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기는 있어요. 외부의 어떤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한 무서움, 원초적인 두려움 이런 걸 거인으로 캐릭터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창세설화에 거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세계가 누군가가 만든 건데 예. 저걸 만들려면 커야 되겠지라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서양에서 거인 신화는 천지를 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스스로 뭐 세계가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설문대 할망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희화화되어 있잖아요. 소변이나 분변을 했는데 그게 산이 됐다든가 바다가 됐다든가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꼭 과거에 문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격화된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기록이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기록이 안 되고 계속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부분만이라든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하려고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희화화된 부분만 남고 신격화된 부분이 많이 탈색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화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 목적성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떤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상황을 항상 설명하고 싶어 해요. 자기 나름의 납득이 되어야지만 이제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설명 욕구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당화. 요거는 정치 이데올로기랑 관련이 있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누군가는 이 상태가 옳다라고 정당화하고 싶어요. 대체로 이제 권력자들이겠죠. 그렇죠. 정당의 논리로서의 신화가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 그러니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신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이제 동네에서 이야기되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거는 재미 쪽이 왜냐하면 계속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오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화화가 많이 한국 신화에는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화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당화가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 또 거인 신화가 있을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화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걸 지배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거인 신화가 있는 곳을 보면 지금 부족이 과거 부족은 거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거인들의 속성들이 보통 식인이 있어요. 폭력적이고 뭔가 뭐 무례하고 뭐 무도한 것을 작지만 인간의 지략이 어떻게든 해치워서 지금 이 좋은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당할 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세의 거대한 침략을 항상 거인으로 이제 약간 상징하는 것도 콘텐츠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거기에도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어떤 외세에 대한 침략이고 걔네들의 정체는 알 수가 없고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지략을 발달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과학도 발전시켜야 되고 하지만 그것은 나와의 싸움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었구나. 막 이런 식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된 전설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반복된 모티브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거인이라는 게 과거를 비롯해서 현대 사회까지도 그 콘텐츠가 계속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혹시 진격의 거인 재밌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모든 일본 아니메 중에서 아니메란 단어를 애니메이션. 쓴 것 자체가 예, 저분의 그 어떤 아니메. 덕력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네. 것을 만약에 예.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 아마 진격의 거인이 저는 저도 전적으로 꼽지 않을까. 동의해요. 예. 사실 저는 오늘 진격의 거인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망토까지 입고 왔다가 아, 제작진의 제지로 뺏겼나요? 예, 어디 저기 뺏기고 이 목걸이만 남았습니다. 예. 저 아, 너무 이거는 좋아해서 밀반입하셨군요 이거는. 너무 좋아해서 네. 진격의 거인 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최고의 아니메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작품을 높게 평가하냐면 작가의 연구실, 음, 서재 음.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서 이 스토리를 쓰셨는지 궁금한 것이 저도 나름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아 요거는 요걸 모티브로 한 것 같은 요걸 모티브로 한 것 같은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모티브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장면 장면마다 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 속에서 유미르가 2명이 나와요. 근데 이 유미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 자체가 사실은 쌍둥이거든요. 그거를 이 작가는 그 태초에 나타나는 유미르가 있고 나중에 이제 사칭하는 유미. 예, 그런 부분들 이 이제 모티브로 저는 쓴 것 같다고 느꼈고 나중에 유미르 시신을 그 왕이 딸 3명한테 먹이잖아요. 근데 그 3명도 말씀드렸지만 5대 형제들 3형제가 유미르를 죽여요. 그런 3이라는 숫자 와. 이런 모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계속 이제 생각할 거리가 생기죠. 근데 무엇보다 이 작품이 뛰어난 거는 끝나지 않아. 진짜 뛰어난 거는 네. 작가의 책임감이 되게 높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텐션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10년 넘게 작품을 연재를 했었고 소위 말하는 떡밥 모든 떡밥이 복선수거력. 다 회수된다. 복선수거력아 음. 좋네요. 복선을 뿌린 다음에 그걸 회수하지 못하고 끝나는 정말 용두사미 작품이 많은데 정말 많죠. 예, 저 작품은 정말 끝까지 모든 것을 수거하면서 끝나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의 그 장인국 설화 아세요? 신라 동쪽에 어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거인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는 없고 당나라 쪽 기록에 있어요. 예. 신라 동쪽에
어딘가 그 거인들이 사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걔네들이 포악하고 자꾸 쳐들어와서 신라가 철로 된 어떤 관문을 만들고 병사를 보내서 항상 지키게 한다서 장벽을 세우고 지키게 한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어요. 예. 막상 신라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뭘까? 울릉도냐, 독도냐, 아니면 동남쪽에 있는 일본이냐 이런 식의 추측들이 난무했거든요. 예.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동쪽은 실제로 그냥 동쪽이 아니라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비슷하게 동쪽 어딘가에 있는 아발론 섬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실제 동쪽에 어딘가.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거인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다는 모티브는 여기저기 좀 등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진격의 거인에도 그 장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이거 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작가의 약간 염세적인 어떤 인간관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전체에서 제가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러버리세요. 제가 네.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 혹시 미케라고 아세요? 미케? 미케 알죠? 처음에 되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덤벼요. 인간은 뭐 싸워 나가는 한 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죽을 때는 죽고 싶지 않아 막 하면서 되게 약간 초라하게 예, 초라하게 죽어요.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의 삶은 안 보여서 그렇지 다 구질구질한 면이 있다. 찌질한 면이 모두 그게 이제 되게 잘 드러났고 그 거대한 어떤 이 서사 속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간이 인간과 싸워 나가서 뭔가를 돌파하는 통과 의리적인 경험이 작품 속에 쭉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도 미시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삶은 사실 되게 비참한 면이 많다. 다 누더기 같고 막. 예, 네. 그런 게 좀 반영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누더기 같음을 드러냄으로써 사실 좀 인간 참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영웅도 죽기 싫어하는 거고 영웅도 죽을 수 있고 결국은 모든 존재는 다 비슷해진다. 하지만 그 작은 죽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 서사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뭔가 신념을 걷어내면 인간은 다 비슷하지만 역사는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의 의미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가져갈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포악하고 야만적인 습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거인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에는 거인을 완벽하게 인간의 기술로 제압할 수 있는 단계가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20세기 초반 정도의 기술로 나타나는데 뭐 대포 쏘고 막 이래가지고 거인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를 상징하는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칼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면의 저의 섀도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표면에 있는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잖아요. 그래서 지위나 이름이나 관계 속에서 내가 위치 지워지지만 사실 내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누덕누덕한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항상 밝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난 항상 내 그림자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그림자 있는 걸 모르고 항상 회피하고 있는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포맷을 만들 때 이 주인공이 언젠가는 돌아서서 자기 그림자를 직시를 해야 돼요. 그 그림자를 나와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만 완전 자기 자아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 밝은 곳에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돌아보면 내 그림자가 너무 길고 큰 거죠. 그것이 거인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고고학적인 증거들까지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곽 소장님 벌써부터 되게 힘들어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증거들은 예. 그 증거가 없죠 사실. 네, 없죠. 증거가 있으면은 그런가라고 살펴보겠지만 증거가 없어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음모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게 저는 없어요.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거대한 인간의 뼈가 나온 것처럼 만들어진 사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되게 정확하고요. 뭐 비율도 잘 안 맞고 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지 않은 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음모론은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 한 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일화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같은 것들 되게 짓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음모론자들은 거인의 존재를 상정을 하고서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거대한 손가락 사진이 나와요. 손가락 자체가 거의 한 3-40cm 검지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미라처럼 보여요. 되게 예. 거무튀튀하고 손톱도 살짝 보이고 근데 요거는 손가락은 없어요.
손가락은 없는데 사진만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위스의 어떤 사진 작가인데 이 사람이 1988년에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자기 이제 그 선조들이 도굴꾼이라고 소개하는 어떤 상인이 와서 이거 손가락이다 거인에. 그러고서 이제 너 이거 사라. 근데 너무 비싸서 자기가 사진만 찍고 사지 않았다. 그러고서 어느 시점에 이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손가락을 안 사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로 이집트에 가면 이런 일들 되게 많이 있어요. 손가락 말고 이렇게 뭐 유물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저는 뭐 나름 제 고고학 전공자니까 보면은 알거든요. 교수님은 혹시 이런 거인이 존재했다고 하는 음모론 아,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시테카 있잖아요. 시테카족. 미국의 네바다 쪽에 있는 파이오트족이 거인들을 붉은 머리에 막 식인 괴물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묘사를 했었는데 붉은 머리 거인들을 무찌르고 지네들이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동굴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동굴 안에 굉장히 큰 뼈와 붉은 머리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뼈들이 꽤 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테카 진짜 거인이 있었다면서 이제 언론들이 이를 키운 건데 거기서 실제로 제일 컸다라고 하는 뼈가 남자가 크긴 커요. 한 198cm 정도? 근데 그냥 큰 사람일 뿐인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거인이다 급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시테카 그거를 사람들이 진짜로 믿어가지고 스미소니언에서 정말 거인의 어떤 유골과 사체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한 수천 구 불태웠다라고 하면서 증언의 증거가 아닌 것이 나타날 때마다 주류 과학자들이 없애버린다. 정부가 합심해서 그래서 스미소니언에서 다 없애버렸다라는 이제 음모론이 돌았고 실제로 그 기사가 났는데 그 처음 났던 기사는 약간 그 거짓 뉴스를 일부러 만드는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재미로 만들고 밑에 붙여요. 이건 항상 가짜 뉴스다. 근데 그 가짜 뉴스다 부분까지 안 보고 그냥 다 이제 막 주류 언론에서 이제 퍼 날르면서 결국 그게 이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스미소니언에서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공식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이제 인터넷 망령들이 있죠. 그리고 막 또 재미있는 얘기가 정말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예, 이것도 미국인데 예. 거기서 어떤 한 사업가가 근본주의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옛날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 사업가가 성 이름이 헐이거든요. 헐. 그래서 아, 이제 헐 재밌겠는데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석고를 사다가 막 공예한 사람들을 막 잔뜩 고용해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 만들어서 자기 이제 친척 농가에다가 묻어놓고 1년 후에 발굴하게 만들었어요. 오. 그리고 나서 저쪽 그 농부가 우물 판다고 팠는데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당국이 출동하면서 지역 목사들이 다 이제 신났죠. 진짜 보지 않았냐? 오. 봐라, 진짜 음. 네피림 성경의 말이 진짜였다라고 하는데 지역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벌써 고고학자들이나 고생물학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네. 가보고 누가 봐도 석고인데 이렇게 너무 조잡한 사기다라고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음모론이 왜 미국에서 유독 많을까요? 그거는 이제 1900년대 때 좀 그런 일이 좀 많았었는데 왜냐면 이제 걔네들이 원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이 미국의 원래 주인이 피부색이 다른 원주민일 리가 없고 저런 거석이나 아니면 되게 많은 문명들이 있고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거인 문명 아니면은 창세 시대 그 거인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싫은 거죠. 여전히 고고학적으로는 유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대한 유적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원주민들과는 관계가 없는 과거에 있어도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선교도들이 이주하면서 세워진 국가이다 보니까 되게 그 복음주의적인 굉장히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기독교가 이제 융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체로 이제 성서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서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여기 미국에서 확인되는 존재들을 조금 엮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피림을 사실은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개척민들의 트렌드였던 음. 것이죠. 그러면은 혹시 두 분은 거인과 같은 미지의 존재가 실존할 가능성 있다고 어디 보십니까? 범위를 뭐 우주까지 넓혀야 되나 아니면 지구 내에서 아니면 고대 고대까지 내에서 아 그러면 저는 없다고 보고. 없다. 전 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되게 그 물리학적인 이유예요. 사람의 몸이 커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무게는 8배로 늘어나요. 키보다. 왜냐면 입방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뼈의 강도는 기껏해야 2배, 4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체의 크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를테면은 제일 큰 분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한 2m 50에서 2m 70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의 그 신장이 거의 한계가 아닐까 싶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나 고인류학자들이 꽤 오랫동안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 뼈가 화석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대체로 사람은 한 140cm에서 190cm 사이에 대체로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고인류건 어느 시점이 되고 지구상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 스미소니언에 아까 그런 적 없다라고 발표했던 그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고 굉장히 크다 거인인가 싶을 정도의 유골이 발견될 때는 항상 옆에 작은 여자 유골과 함께 발견돼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든가 뭐 그 발견한 사람이 자기보다 너무 크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건 거인이다 이렇게 한다든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거대한 인간의 유골을 발견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의 그 사진 전부 다 거의 99%, 99.99% 조작이니까 저한테 보내서 이거 맞냐고 여쭤보지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DM통이 터지고 있다. 예. 아, 요즘도 보내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한 번씩 돌아요. 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트렌드구나. 이런 이제 그 인터넷 미디어에서 네. 갑자기 올려요. 폭발적으로. 그러면은 네. 이제 이제 또 도는구나. 곽 소장님께서는 음모론 좀 믿지 말라라는 쪽으로 가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모론을 믿고 싶으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글을 써라. 그래서 웹소설을 써서 데뷔를 해라. 그리고 역사와 과학은 과학대로 두고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창작력을 실제로 창작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청강대 웹소과에 많이 들어오셔서 유명한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오늘 이렇게 거인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인은 어쩌면 인간의 두려움과 상상력 그리고 시대마다 달랐던 세계관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닐까.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